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응급 말 그대로 급한 대로 우선 처리하거나 급한 상황에 처하는 걸 말하죠. 응급처치, 응급수술 이렇게 주로 의료기관에서 쓰입니다. 요즘에는 응급사직, 응급퇴사가 간호사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강도 교대 근무에다 적은 임금, 부족한 인원 때문에 많은 환자를 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입 간호사가 현장 일을 익히기도 전에 투입되면서 실수가 많아지는 것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네요. 그 부담에 대해서 한 간호사는 내가 환자를 죽일 것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간호사 면허를 따서 원하는 대학병원에 들어갔지만 남아있는 인력이 내 환자를 떠맡아야 한다는 죄책감을 안고 갑자기 병원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신규 간호사가 1년 안에 절반이 그만두는 비정상적인 상황. 오늘부터 보건의료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전체 조합원의 75%가 참여했는데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고 있는데 당연한 요구를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건지 이젠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잠시 후에 정의나 광양시장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현안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 주 주제기 민원 해결사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그동안 지역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던 커뮤니티 수영장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수영장을 폐쇄하면서 지역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생존 수영 강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광양 지역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생존 수영을 배우기 위해 사설 수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수영장을 폐쇄한 광양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광양시 의회는 학부모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주최했습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청소년 생존 수영을 위해 광양시가 폐쇄시킨 두 곳의 수영장 중 최소한 한 곳 정도는 다시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광양시 중마동 권역의 성황 수영장이 개관했지만 커뮤니티 수영장을 이용하던 중마와 광영, 금호, 태인동 주민들이 접근성이나 교통이 불편해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성황 수영장에서는 관내 초등학생들의 생존 수영을 배우기가 어려워 두 곳 중 한 곳을 다시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생존 수영만 배워도 물놀이 안전사고를 6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광양시의 경우 관내 초등학교 중 수영장이 설치된 학교는 전혀 없는 상태로 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배우려면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피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광양시가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해 왔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생존 수영 강습 장소 부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 다소 새겨들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관내 청소년 생존 수영 강습 수영장 부족 문제 지적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도 중마동과 인근 지역 청소년들이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수영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지역 청소년들의 생존 수영장 부족 문제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수영장의 시설 미비도 함께 지적했는데요. 광양시 성황동에 설치된 수영장의 경우 선수용으로 50m 레인이 설치됐지만 다이빙 때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체육단체에서도 광양시 성황수영장은 물론 광양읍 공공수영장도 다이빙대가 없어 외부 선수들이 전지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광양시 수영장 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부실행정을 비판했습니다. 광양시 관내 학교 학생들의 생존 수영 참여 비율은 전체 학생 대비 70%에 이를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6개월 이상 순천시와 부당해고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가 농성을 풀고 순천시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들에 대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조치를 받았다고 판정했네요. 네,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된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전남진노위는 순천만 국가정원 용역업체가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고용 승계나 고용 유지에 대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점과 또 해고된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 승계되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남진노위는 국가정원의 미화나 경비 업무가 상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그동안 이 국가정원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남진노위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가점부여 등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할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해주겠다는 용역업체의 주장은 노동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 배제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이번 판정 국가정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나 유지에 대해서 순천시의 책임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남진노위는 국가정원 위탁 운영사인 용역업체가 근로자들에 대한 대규모 고용 갱신, 계약 거절에 대한 경영상의 필요나 또 근거의 규정,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진노위는 용역업체가 2023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 준비 기간 동안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미화나 경비 인력으로 15명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고용 승계 거절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이후에 후속 조치로 내려져야 할 인력 조정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전남진노위 이번 판정에 순천시가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직 전망이 썩 밝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이 하반기 경기를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전망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최근 여수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조사 BSI 지수가 83.8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관내 3분기 BSI 지수 83.8은 전분기 조사 102.9의 긍정평가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인데요. 기업들이 올해 후반기 3분기 경기를 대체적으로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역 제조업체의 경기 전망지수 평가 중 가장 크게 하락한 업종은 석유화학 연관 업종의 경우로 전분기 102.8에서 3분기 전망이 75.7로 큰 폭의 지수 하락을 보였고 반면 일반 제조업종은 102.9에서 93.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관내 석유화학 업종의 경기 전망지수의 큰 폭의 하락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는 물론 이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 상승 등 석유화학 산업의 수요 부진이나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여수상공회의소는 석유화학 업종이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과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석유화학 설비 투자에 따른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물량 감소, 또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재고량 증가나 수익성 악화 등 이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여수 지역 석유화학 업종의 경기 전망 지수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중국 수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지금까지 중국은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업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대상국이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의 경쟁국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공급 과잉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중국 수출 감소와 함께 최근 탄소 국경세 등 각종 규제마저 강화되는 추세여서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부가 친환경 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각 지자체가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고 시정 운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지역의 지자체장분들 계십니다만 대표로 저희가 정인아 광양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1년간의 광양시정 또 여러 가지 현안들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만 직접 모셨습니다. 정인아 광양시장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장마 기간이어서 또 집중호우 때문에 여러 가지 긴장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역에 따라서 광양의 경우에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어서 아침부터 현장에 가가지고 그 지역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거를 조금 강구를 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예, 현장을 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비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뭐 또 현안이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1년간의 소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네, 지난 1년간 저는 숨가쁘게 뛰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막상 이렇게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참 너무 바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뭐 회의 주재해야 되고 행사 참석해야 되고 또 시민들 면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고회 그다음에 출장 이런 것들로 정말 정신없이 뛰어온 1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어온 가운데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 또 그러면서도 성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참 뿌듯한 그런 1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씩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관심 갖고 계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 취임 때 밝혔던 게 있습니다. 네. 7개 항을 약속을 했었는데 맨 먼저 밝혔던 게 신산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 그걸 밝혀서 물론 뭐 다른 분야도 다 있습니다만 거기를 중점적으로 제가 추진해 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이나 수소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 이 세 가지 분야가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가져다주는 참 소중한 그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난 1년간도 추진해 왔고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군요. 네. 신산업 관련해서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도 유치하고 계시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 산업 관련해서는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순신 철동상 사업, 뭐 예. 랜드마크 사업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네, 네. 이 이야기가 최근 몇 달간 진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를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만 네, 네. 갈등 구도가 주로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 사업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려나 하는 좀 우려가 개인적으로 저는 들던데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광양이랑 이순신 장군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네. 그래서 두 번이나 안 된다고 했는데 또 한다고? 네. 왜 이렇게 정인아 시장은 이 이순신 철동상 사업에 집착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좀 네.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이제 이게 2번이나 부결되는 과정에서 예. 이것이 부각이 됐을 뿐이지 실제로 이게 제가 관광산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사업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중에 하나지만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의 일단이 이렇게 내비치다 보니까 네. 정인아 시장이 이게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뭐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순신 장군과 그러면 광양이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시커먼 철도관에 갖다 놓고 무엇을 하자는 거냐? 뭐가 그게 랜드마크냐? 랜드마크냐? 예. 이런 이제 오해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살짝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뭐 강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강행이 아니라 저는 부드럽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순신 장군과 광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연전연승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광양 현감을 지냈던 어영담 현감입니다. 그 어영담 현감이 물길의 귀재라고 그랬고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조류의 흐름, 물때 그것에 매우 정통해 있어서 육군 출신이었던 이순신 장군을 도울 수밖에 이순신 장군이 도움을 필요로 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전연승에 열쇠를 제공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며칠간 통곡을 했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고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한 분이 딱 그분이다. 그렇다면은 임진왜란 때 그분하고 이 어영담 현감하고 이순신 장군의 관계를 볼 때 광양과 관계도 충분하다. 그다음에 정류제라는 역사는 광양만의 역사입니다. 광양만에서 모든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7천량 싸움이 처음에 있었습니다만 광양만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순천 외교성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주둔했던 곳이 장도였습니다. 지금 율촌산단 일부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명나라 진린도덕이 주둔해 있던 곳이 바로 묘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장도나 묘도나 또 송도가 있는데 그 섬들이 전부 광양 관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양만에서 수없이 많은 싸움이 벌어졌었고 그 당시 외교성에 주둔해 있던 고니시, 일본의 고니시가 이제 그 도망을 갈 때 추적을 해서 축격해가지고 가다가 싸우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류제라는 역사는 광양의 역사, 광양만의 역사다. 광양만이라 그러면 광양만이 온리가 아니고 네. 광양만, 광양만권 할 때 그 광양만.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던 해역도 사실은 광양만의 저쪽에서 보면 입구고 일부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연관성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단순한 철덩어리 갖다 놓겠다는 게 네네. 아니거든요. 이순신 장군을 형상화한 그 이미지를 형상화한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컨텐츠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냥 철덩어리 갖다 놓겠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전승기념 관도 넣고 그다음에 뭐 전시회나 음악당이나 카페나 심지어는 뭐 무슨 숙소가 필요하면 숙소도 집어넣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동상 그 구조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큰 건물을 짓는 거니까요. 큰 건물.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광화문에 서 있는 시커먼 이순신 장군 그걸 좀 크게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컨텐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성과 현재를 결합한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이게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발길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제가 그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추진하느냐 자연스럽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순신과 광양의 관련성 이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알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철동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떤 형상화된 매력물에 대한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밟아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천천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부드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주셔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지역사회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논란들이 좀 부각된 게 아닌가 싶은 게
시민과의 대화, 뭐 주민과의 대화들을 쭉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시의회의 설명 과정 없이 먼저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의회를 무시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의회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걸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팩트하고 전혀 틀립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직접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장, 과장 또 팀장들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거를 이제 개별 접촉했다는 거는 이건 어느 의회나 국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서 타당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먼저 한 게 또 아니고 작년 본예산 때 이미 설명을 누차에 걸쳐서 했고 또 상임위에서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과 대화 때 제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네. 팩트하고 전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도 부결이 된다 하면은 네 번 또 시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좀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부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사용했는데 또 한 가지 이슈가 노동계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네. 양대 노총이 공교롭게도 광양에서 다 어떤 사건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는 또 민주노총이 총파업, 광주 전남 쪽은 또 광양 제철소 앞에서 총 결의 대회를 또 가졌고, 이와 별개로 각 회사들마다 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야기 꾸준하게 나온 것이 노사민정협의회, 광양시는 도대체 어떤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예. 그런다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물밑에서 많은 사람들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 결과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뭔가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제가 이제 이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 일일이 접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회가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예. 상생협의회가 있습니다. 상생협의회요. 예, 이 상생협의회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조와 사측의 이제 의견을 자세히 들었는데 너무 심하게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율적으로 어느 일정 시기까지는 자율적으로 조금 접촉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네. 노조 핵심 간부들로부터. 그리고 사측에서도 뭐 그런 일종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정식으로 개최를 하고 거기는 뭐 사측 노측 다 이렇게 참석을 하니까 의견을 듣는 이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된 회사들, 회사 사측, 그다음에 노조 측 그분들도 임시 대표로 좀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서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라. 근데 누군가 압박을 하지 않으면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래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인 기관이니까 기구니까 거기에서 양보하시오 조금씩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면은 중재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압박 내지는 중재. 예. 그러니까 뭐 정확히 하면 중재죠. 예. 중재 자체가 이제 압박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아마 그 문지기는 제법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내팽개쳐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포스코 관련 이슈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퓨처엠 본사 광양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가능성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능 불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 본사 이전이 아까 뭐 저기도 철동상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포스코와 광양시와의 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포스코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상생협의회가
이 결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몇 가지 안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 첫째가 포스코 퓨지엠의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결코 이게 허투른 주장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꾸준히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포스코 측에서는 이미 본사에 포항에 이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와 지사 개념을 조금 바꾸자. 거기에 지사 놔두고 본사를 일로 옮겨서 거기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 근무하게 하고 네. 예, 이쪽에 와서 또 근무하고 싶은 사람 근무하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해법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포스코의 지역 사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상반기에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운송 분야 자회사 설립 때도 어떤 현수막이 붙었었는데 네. 한 동장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좀 센 발언이 나와서 지역 사회에 좀 무리를 빚기도 했었고 네. 하청업체 노사 갈등도 극에 다다른 문제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그래서 아니 포항 지역에 비해서 광양이 너무 포스코에 좀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온화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스코 직원의 다소 과한 발언 이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 저한테까지 와서 사과를 했고 우리 공무원 노조에 와서 상의를 했고 일반 사회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의회도 갔었고, 예, 의회도 갔었고요. 네, 예, 의회도 가서 사과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직원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드럽게 대한다는 이제 그런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많은 투자, 그다음에 사회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본사 이전 이게 강하게 할 것은 하고 그게 이 강원 양면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강경 모드로 나간다든지 무조건 부드럽게 나간다든지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상생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 협력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장할 것은 확실하게 주장을 하자. 뭐 뒤에서 비난하고 뭐 감정적으로 욕하고 그런 것보다는 예. 정면으로 요구할 건 하자. 저는 그래서 포스코 최종우 회장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에서도 제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뭐 감정적으로 뭐 물러나라 이런 그것이 강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서로 감정 대립이 되면 될 것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되 강하게 주장하되 합리적으로 주장하자. 네.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가 남아서 한 가지 정도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수 MBC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네. 거기에서 정주 여건과 교통이 좀 아쉽다. 광양 지역에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전선 KTX 이음 문제 뭐 요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좀 돼가고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했는데 중간 보고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광양역에 별도 투자 없이도 KTX 이음 열차가 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광양역에 서서 정차를 이게 시민들이 많이 탈수록 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경제성, 경제성, 예. 타당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또 철도공사 사장을 뵀을 때도 그분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과는 언제쯤 시민분들이 받아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원래는 연말 정도 이렇게 운영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내년 한 2, 3월로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뭐 공사 구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뭐 올 연말 정도 이제 용역이 뭐 나올 것인데 좀 앞당겨서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가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물론 알겠습니다. 김치국부터 마시지는 않습니다만.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뭐 끝으로 광양 시민분들, 청취자분들께 끝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지난 1년간 저를 믿고 관심 격려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서 준비와 성과가 있는 2년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광양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인화 광양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네, 이번 주 주제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는 두 가지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또 섬에 들어가셨어요. 섬을 참 자주 가십니다. 섬 안에서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 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여수 대두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남면에 있는 섬인데 120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다고 해요. 우선 근데 궁금한 게 섬 안에 대중교통이 있는 섬이 있어요? 거문도 뭐 이런 데가 있으려나요? 거문도, 금오도 큰 곳 비교적. 큰 곳에는 대중교통,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드나들죠. 왜냐하면 규모가 큰 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네. 많이 살고 하면. 그렇죠. 몇천 명씩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섬 자체가 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면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은 대중교통이 없으면 이동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배 그렇죠. 타러 선착장까지 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 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면적이 큰 섬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있는데 저희 여수의 유인섬이 45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이 있는 섬은 5곳밖에 안 돼요. 10%. 와. 전국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이 없는 섬이 80%. 여수의 경우에 좀 더 열악한 거죠. 그러네요. 90%가 없으니까. 대두라도의 또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더 불편한 건지가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섬은 도선이 다니는 섬이에요. 네. 돌산 쪽에서 출발하면 배 타고 한 5분 정도 걸리는 섬인데 가깝네요. 네, 하루에 4번 이제 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대중교통이 없는 섬, 그다음에 주민이 한 120여 명 정도 사는데 자가용을 가진 세대, 그러니까 자가용 대수가 10대가 안 돼요. 120명이 사는데 자가용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예. 그러면은 이제 선착장 말고 그 선착장 주변에도 마을이 형성돼 있지만 좀 산 타고 언덕길을 지나서 그 뒤편에도 마을이 또 크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을이 형성이 돼 있는데 선착장 쪽 마을은 그나마 걸어가기가 좀 괜찮은데 그 뒤편 마을 같은 경우는 차 없으면 못 걸어 다녀요. 얼마나 걸려요? 걸어가면? 한 2-3km 정도 걷는다고 보면 이게 언덕길이고 되게 길이 구불구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걸음으로 한 25분 정도가 걸리니까 뒷마을로 25분 정도?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30-40분 30분이 걸리는 거리죠. 네. 특히 지금 날이 되게 덥고 땡볕이고 비도 많이 오는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날은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여기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스타렉스랑 트럭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때마다 어르신들이 전화하면 또 이걸 무시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으니까 선착장까지 그냥 가서 좀 바래다 드리고 그러니까 무료 봉사를 하는 거죠. 뭐 대중교통 노릇을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여기 또 취재를 했던 게 대두라도에도 분교가 있어요. 돌산초등학교 대라분교가 있거든요. 여기 초등학생은 2명이고 분교 안에 병설 유치원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어요. 아, 그래요. 이 대두라도에 유치원이 생긴 게 사상 처음이래요. 사상 처음. 네, 섬에 유치원이 생긴 게 사상 처음인데 지금 원아가 3명이거든요. 와, 초등학생보다 많네. 네, 그래서 총 지금 그 학교 분교에 있는 학생은 5명인데 네. 이 아이들도 그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나 통학 차량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청에서. 네, 네.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무슨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학 차량 지원 조건이 거리에 따라서 조금 중요하대요. 거리 기준에 뭐 2.5km 이상, 학교에서 집까지가 2.5km 이상이어야지 지원청에서 거리를 그러니까 그 통학버스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업자를 뭐 모집해가지고 차량을 이제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2.5km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사실 이런 어린이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외 사항을 만들어서라도 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유치원이 올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뭐 부모님이 데려다 주거나 뭐 그랬지 않았을까요? 배 타고 나갔어야 했어요. 돌산 쪽으로. 아, 돌산으로. 네, 그래서 유치원 가려고. 네, 선착장까지 차 타고 차에서 다시 배 타고 돌산으로 나가서 와. 돌산에서도 버스 타고 한 바퀴 마을을 돌아서 가는데 이 편도 통학거리가 2시간. 편도 2시간? 네. 미치겠다 진짜. 그 돌산에서 버스만 이제 타는 게 1시간 정도 걸리니까 편도 2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마다 못 갔대요. 힘들어서. 월수금. 어른도 힘들 만한 거리예요. 편도 2시간 동안 뭐 출퇴근한다고 하면. 근데 이런 섬에 학부모가 이제 그 청원글을 올려가지고 도교육감한테 청원글을 올려서 올해 처음으로 어렵사리 유치원이 생겼는데 기왕이면은 이제 그 통학 차량 또 마련이 됐으면은 좋겠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근 섬에서도 이쪽으로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려는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대요. 병설 유치원이 생기고 나서. 예. 근데 여기에 통학 차량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른 오려는 사람들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사라져가는 폐교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참 교통이라는 것이 정주 여건의 가장 우선순위인 또 덕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맞아요. 해결이 될지 안 될지 교육청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예외 아니면 조항을 주민분들은-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통학 차량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중교통도 없는 섬이니까 그러니까요.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청이랑 여소시랑 좀 고민을 좀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 세계 섬박람회 2026년에 하잖아요. 네. 이런 작은 섬들을 살리고 계속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섬 정책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여수 씨가 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또 박람회 앞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 한 가지 더, 어제는 여수의 한 새 임대 아파트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어느 쪽에 있는 거고 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 서교동에 지금 230여 세대 민간 임대 아파트가 내일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준공 승인은 안 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못 들어가죠. 사실 예. 준공 승인이 나야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사용 승인이 나야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아직 사용 승인이 어제자 기준으로 나진 않았다는 걸 이제 시청에서 나가는 확인을 했고 근데 뭐 임대 사업자에서는 뭐 내일 전에 사용 승인이 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뭐 시청이랑 얘기가 된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내는 입주 예정자들한테 안내는 내일부터 입주는 가능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8년 임대 후 분양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임대 보증금이 층수별로 좀 다른데 2억 6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임대 아파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임대 사업자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한다. 일명 노예 계약서다. 노예 계약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입주 예정자들이. 그래서 네. 도대체 뭐 때문이냐 했더니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2번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한 번은 원래 2022년 10월 준공이었는데 좀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4월 준공으로 이제 바뀌고 뭐 아무튼 올해 4월요. 예, 뭐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1차 계약서 말고 2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4월도 좀 입주도 딜레이가 돼서 지금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특약이 변경됐다고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3차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3차 계약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예. 이게 의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2차 계약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3차 네. 계약서라고 할 수는 없고 특약 사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서명을 받는 건데 이거는 입주 예정자들이 특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서명할 필요는 없다는 법률적인 자문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효한 계약서는 2차 계약서입니다. 뭔 네. 특약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런 거예요? 일단 입주 날짜가 이제 정확하게 조금 나와 있어요. 7월 뭐 16일부터 언제까지 그 사이에 입주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여기서 서명을 강요하는 이유는 이 입주 가능한 날짜가 적혀져 있으니까 2차 계약서에는 그 자세하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변경된 특약
그 계약서에는 입주 날짜가 정확하게 작성이 돼 있으니 그게 은행에 중요한 거니까. 대출 받을 때 그렇죠. 확정 그 일자를 받을 때 그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입주 예정자들한테 서명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게 특약사항이 바뀐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그 2차 계약서보다 임차인들한테 너무 불리한 조건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지 시에 당연히 위약금이 발생을 할 텐데 8년 동안 안 살 때. 그쵸. 예. 근데 그 2차 계약서에는 자녀 의무 임대 개월수에 따라 위약금이 산정이 되는데 지금 변경된 계약서 서명을 하게끔 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자녀가 아니라 의무 임대 개월수로 돼 있어요. 8년 전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7년을 살았으면 7년 살다가 그냥 나갈래 하면은 1년치 위약금 계산해서 내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7년을 살았어도 8년치 위약금을 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아주 아시다시피 특약상이 되게 조그만한 글씨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돋보기 이걸 쓰고 봐야 될 정도인데 거의.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이게 눈 뜨고 코 베인다고 그런 설명을 상황이 잘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설명도 잘 안 해줬다는 한다고 거예요? 합니다. 그래서 안 입주 해줬다. 예정자들이 그걸 다 꼼꼼하게 찾아서 뭐가 바뀌었는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금리도 해지 위약금을 계산할 때 산출할 때 금리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2차 계약서에는 전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바뀐 거에는 5%로 고정이 돼 있어요. 아,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그냥 해버린다는 그쵸? 거예요? 그럼 향후에도? 네, 금리가 뭐 8년 8년 뒤에도? 후에도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상황인데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환시 유보금, 그러니까 집을 반환할 때 일부 금액을 유보해 놓고 뭐 이제 하자가 없는지 뭐 수선 계산 고쳐야 될 건 없는지 이런 것들 따지잖아요. 근데 이 유보금으로 5%를 이제 묶어놓고 있는데 이거를 3개월 내에 지급을 하겠다. 대신에 조기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되는 특약 변경이 많아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너무 많아요. 특약 사항에. 그러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의도 제기할 수 없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뭐 말도 못 하나.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2차 계약서 이후에 변경된 특약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사업자 측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측이랑도 통화를 했어요. 일단 사용 승인 안 났는데 16일부터 입주하고 안내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전에 사용 승인이 날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위약금 관련해서도 하나 더 그 이번에 특약 변경된 거 관련해서 물어보겠다. 왜 자녀 의무 임대 개월수가 의무 임대 개월수로 바뀐 거냐? 그건 다른 부서라서 제가 대답하기가 그렇고 여수 MBC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면 네. 그 본인들이 그 질문지를 검토해보고 대답할 만한 질문이면 보내고 아니면 그것도 말겠다. 아니 그거는 입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민들도 내용 증명을 수차례 보냈대요. 네. 근데 답변을 못 받았대요. 뭐 저희가 보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민시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집중호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전남 동부 지역 중심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호우 기간에 주로 좀 새벽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어제 오전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렸어요. 네, 이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요, 11일부터 12일 오전까지 이틀 동안 내린 비는 여수공항에 192mm, 순천에 181.5mm, 광양이 166.4mm였습니다. 예. 이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요, 토사 유출, 농경지 침수, 도로와 상가 침수 등 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 근처 율촌면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좀 컸습니다. 특히 농지 피해가 컸다 그래요. 네, 이 율촌 면사무소 인근 상가 15곳 침수되고요, 도로에 토사가 유출했습니다. 예.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요,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전남, 경북, 경기, 충남 등의 피해 농지 면적이 190.1헥타르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피해 농지의 52.6%인 100헥타르가 여수 율촌면 상봉 2구와 나나리 부근이었습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께서 직접 피해가 컸던 지역 다녀오셨어요. 어떻든가요? 네, 오늘 오전 율촌면 농지를 찾았을 때요, 대부분의 빗물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논의 벼들이 쓰러져 있거나 빗물과 함께 논으로 밀려온 자갈이나 토사들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데요. 폭우에 잠긴 농가 도로를 보면서 뚠뚠을 밤새웠다고 합니다. 예. 이 피해 지역은 여자만 접하고 있는데요. 폭우가 쏟아졌던 시기 바닷물이 만조였다면 피해가 더 컸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저 막 여기 딱 샷버렸어 물이 것도 없이 딱 샷버렸어 저거까지 요 꼬랑 요 사람이 생기도 못했단게 무서워서 물이 무서워서 나락에 컸으면 다 쓰러졌을까 자지 않게도 괜찮아 해마다 한 번씩 그렇게 챙겨 이거 많이 와갖고 우리 저번에 못 건너갔어. 이거 다 잡으라고 지네. 저번에 한 일을 못 건너갔어. 요 꼬랑이 저 웃어요. 복사리 요 돌이 막 바로 내려가고 꼬랑은 또 물이 못 내려가고 저기서 막 바로 내려가고 나 저번에 못 건너갔단게. 아이고 우리도 생기고 여집 시집하고 처음이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막 폭설 무서워서 그냥 혼났네. 조금에는 바다에 물이 없어. 그렇게 막 조금이라 돼갖고 바다에 물이 없으니까 더 빨리 빠졌어. 저번에 저는 꼬랑까지 집 다 잡았을 거네. 이가 잡은 게.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침수된 논의 빗물이 바다로 흘러나가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마을 도로 정리가 아직 안 됐다고요. 네, 상봉 2구는요. 순천 와온에서 율촌으로 오는 여수 해안도로의 시작 지점입니다. 이 특히 두레기길이요. 해상 데크로 가는 그 해넘이를 보기 위해서 주말에 관광객이나 이 자전거 동호회가 많이 오는데요. 네. 그런데 해상 데크로 가니 해안도로 곳곳이 비탈길을 내려온 토사와 자갈들로 이 도로 일부가 유실되어 있습니다. 이 해안도로라서요. 길이 구불구불하잖아요. 자동차로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고인 빗물이나 자갈들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미끄러운 토사나 수많은 자갈들이 큰 사고를 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년 많은 비가 올 때마다 발생하는 폭우 피해지만요. 이 매번 마을 주민들이 손수 장비를 가져와서 정비를 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서 토요일 날 병원에 갖고 일단 정비를 하려고 그래요. 저 정도는 해년마다 끝나니까. 저것도 지금 내가 가서 구멍 터놓게 물이 내려가는 길지 물이 안 내려가. 비만 오면 죽겠어 저가. 저녁도 되면 많아. 왔다 갔다 차가 많아. 근데 이쪽에 필요해요. 안 하잖아. 보다시피 해넘이를 보러 오든지 가든지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해야 돼. 위험하지. 가다가 확 덮쳐버리면 어떡해. 조금 덜 왔을 때 가보니까 막 전부 내려와갖고 있더라고 있기는. 산에서 유출되는 이 물이랄지 이런 것은 수로 작업이랄지 그런 정비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오고 딱 정비를 해놓으면 이제 안 그러죠. 여기가 여수 끝지점이라 해가지고 시에서 관심을 덜 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다행히 이번 폭우로 지역에서 인명피해나 많은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우 피해가 자주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요. 복구나 재발 방지에 위한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민원 해결사 이민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